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혜로운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오래된 골목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짧아진 그림자 위로 바퀴 하나 휘어진 리어카가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리어카를 끄는 이는 김기환, 올해 72. 어깨는 굽었지만 걸음만큼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반듯했습니다. 무채색의 바람막이 점퍼에 빛이 바랜 밀짚 모자. 그 안에는 평생을 일로 지탱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거운 고요가 서려 있었지요. 오늘은 유난히 병이 많네. 그는 작게 중얼이며 병 몇 개를 리어카 한쪽에 정리합니다. 빈 캔 사이로 툭 떨어진 은빛 플라스틱 뚜껑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죠. 이 골목 저 골목, 햇살 따라 그림자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식당 앞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목이 칼칼하던 차에 물 한 잔이 생각난 겁니다. 어르신, 뭐 드릴까요? 주방에서 고개를 든 젊은 여주인이 물었습니다. 기환은 두 손을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물이요? 식사 안 하실 거면 여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요. 예. 잠깐만요. 바로 나가죠. 기환은 물컵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한 모금 삼켰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스스로도 느끼며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리어카를 잡고 몸을 돌렸지요. 하지만 여주인의 말이 등을 찔렀습니다. 다음부터는 식사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그냥 물 마시러 오는 분 많아서요. 기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지요. 삐걱삐걱. 바퀴가 오래된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가 마음을 긁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지요. 낡은 버튼식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기환 어르신 되시죠?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최경환 검사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찬 톤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기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년월일이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큰 소리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기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말했지요. 53년.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요.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돈 세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사 기밀이라 자세히는 말 못 드립니다. 다만 협조 안 하시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기환의 이마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사님? 근데 뭘 그렇습니까가예요. 지금 농담할 상황 아닙니다.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시죠. 기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다문 채 목소리의 톤, 말의 맥락, 문장의 조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 이연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전화 오래 하시네요. 뭐 중요한 일이세요? 기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계좌번호로 갖고 계신 돈 전부를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협조가 인정됩니다. 그게 수사입니까? 뭐라고요? 수사라는 게 이렇게 호통치고 위협하는 게 맞습니까, 검사 양반?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요. 낱말에 귀 기울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쪽 말은 하나같이 날 위하지 않는 말이네요. 검찰이면 검찰다워야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검사입니까? 이름도 가짜, 소속도 가짜. 기환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그의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 영식이 퇴근하며 들어왔고 기환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는 모습은 마치 세상을 몇 바퀴 더 산 사람 같아 보였지요. 햇살이 부엌 창틀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 연희가 정성스레 차린 저녁 반찬이 놓여 있었지요. 가지볶음, 콩나물 무침, 조기 한 마리, 그리고 묵은지 하나.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조기 뼈 발라드릴게요. 연희는 기완의 앞에 접시를 밀어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기완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까 전화는 중요한 일이셨어요? 많이 길더라고요. 기완은 조심스럽게 반찬을 집어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누가 장난 전화한 것 같더구나. 연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말씀하시길래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 걱정했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노린 이상한 전화도 많다던데 아버님은 잘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기완은 젓가락을 멈추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방 안에서 영식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검사라던 사람 그냥 끊으셨어요? 괜히 그런 전화에 대답했다가 오해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안 했지. 걱정 말아라. 영식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 편이었지요. 그것이 존경인지 어릴 적부터 각인된 무게인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시 물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 리어카에 달린 희미한 반사판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기완이 리어카에 기대어 쉬고 있던 모습. 구부정한 허리, 햇볕에 그을린 손등, 그리고 말없이 바라보던 저녁 하늘. 연희는 그날도 아침밥을 싸들고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드시면서 하시라고요. 그때 기완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손주 얼굴 보며 밥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밥은 너희랑 먹을게. 연희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자식보다 며느리와 손주를 더 챙기는 그 따뜻한 배려. 그 진심이 늘 고마우면서도 마음 아팠지요. 이런 분이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갔다가 소리까지 들으셨다고. 그 사실을 뒤늦게 들은 연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당이 어딘데요, 아버님? 제가 가서 사과라도 받아야지. 하지만 기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사느라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나야 뭐 그저 목이 말랐던 거고. 화낼 일은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연희는 기완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던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아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고독이 스쳐 지나갔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연희는 거실에 나와 기완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지요. 아버님, 꼭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만큼 속 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밤 창밖의 별이 유난히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기완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가족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아침 출근길, 김영식은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와이셔츠기 사이로 비치는 목 근처의 주름 하나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죠. 그는 어쩐지 오늘따라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허둥지둥 출근 가방을 들고 나오던 찰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근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정교해져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간 어젯밤 아버지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검사라는 사람과 통화하셨다고 했지. 불쾌한 느낌이 목 뒤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통화 기록을 살폈습니다. 수신 목록엔 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식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어제 전화 말이에요. 혹시 계좌나 개인정보 같은 거 말씀하신 거 없으시죠? 기완은 잔잔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그냥 다 듣고만 있었지. 그 말에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안심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출근 후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동료인 박 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대리, 너도 들었냐? 요즘 그 검사 사칭 사기꾼들, 우리 엄마도 어제 그 전화 받았다더라. 정말요? 뭘 할때요? 막 소리 지르면서 계좌 이체 안 하면 잡혀간다고 했다더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다던지 지금도 떨린다고 하시더라. 영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아버지도 분명 들으셨겠지.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완은 의자에 앉아 낡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전화 다시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완은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고는 아직 안 했어. 왜요? 그런 사람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때였습니다. 기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말이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건 쉽게 믿고 쉽게 따라가는 우리 마음이야. 그 말에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 존경의 깊이는 늘 어정쩡한 거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식은 거실에서 연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수첩에 아이들 학교 시간과 학원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영식은 묵묵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연희의 물음에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대단하단 생각이 들어서. 그건 원래 알던 거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가끔 잊어요. 내가 어릴 땐 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가장이 되니까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더라고.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조용히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옛날 얘기해 주신대요. 독립운동하던 친구 이야기래요. 영식과 연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완은 안방에서 허리를 숙인 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 모인 새싹처럼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 밤 영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아버지를 더 믿어드려야겠다. 아버지라는 사람의 무게를 내 삶에서도 똑같이 지켜야겠다. 그 다짐은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그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내일은 어쩌면 그 다짐 위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컴컴한 방 안. 전등 하나 없이 스마트폰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형광등은 나간 지 오래고 벽지는 눅눅하게 들러붙어 있었죠. 책상 위엔 라면 국물 자국이 말라붙은 컵과 쭈그러진 소주 페트병, 그리고 주황색 노트 한 권. 그 노트는 이진태의 일종의 대본이었습니다. 대상 70세 이상 단독 거주자. 대사 키워드 검찰청, 체포영장,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장. 이진태 48. 체격은 건장하지만 그 안에 든 건 허기와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가장자리를 밟아 걷는 인물이었죠. 처음부터 사기꾼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갈 곳도 기회도 없던 그의 삶은 결국 어둠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야, 진태야. 오늘 5명 중 셋은 속았대. 너는 어땠냐? 옆방에서 같은 일에 몸담고 있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태는 씹던 껌을 창틀에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1명. 근데 골 때리는 노인이더라. 목소리는 약한데 말이 그냥 칼같이 들어와. 뭔가 쳐다보는 느낌. 내가 거짓말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 노인, 이름이 김기완이었나? 목소리로 사람 속을 꿰뚫는 눈을 가진 것 같았어. 겁도 없고 따질 줄 알더라. 동료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야, 그렇게 찔릴 거면 이 짓 하지 말든가. 진태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는 천장으로 솟구쳤지만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걷어내진 못했죠. 진태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고 연습 삼아 다시 검사 최경환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김기환 어르신, 현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가. 목소리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그는 정확히 느끼고 있었죠. 그 틈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인물이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진태는 책상에 놓인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대상자 선택 시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유리함. 의심을 품으면 일단 목소리를 높여 압박할 것. 그는 펜을 꺼내 문장 하나를 천천히 긋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한다. 그 말은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노인의 말이 마음 어딘가를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에 대한 찬찬한 질문 같았지요.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지? 그 질문은 돌아오는 대답 없이 공허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진태는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한편 멀지 않은 거리. 김기환은 다 마신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늘 하던 방식대로 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한 인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그건 반드시 큰 소리가 아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겠지요. 그 진심이 그날 밤 목소리의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어쩌면 이진태에게 처음 스며든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국, 오이무침, 부추전. 특별한 건 없어도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부추전 제가 직접 부쳤어요. 어제보다 부침가루를 조금 줄였더니 더 바삭해졌더라고요. 기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맛이 아주 괜찮구나. 영식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떠놓고 아이 둘은 반찬 위에 젓가락을 정신없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라디오를 끄는 모습을 보고 그의 방에서 책장을 정리하다 멈춘 손끝을 본 이후로 연희와 영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식사 도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기환님 댁 맞으시죠? 우편물이 있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연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이자 택배기사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봉투엔 서울지방검찰청이란 문구가 붉은 인쇄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영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검찰에서 온 건가요? 기환은 천천히 봉투를 살폈습니다. 낡은 손끝으로 테이프를 떼어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확인을 위해 아래 번호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영식은 그 문장을 읽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도 그놈들이에요. 이번엔 아예 문서로까지 협박하는 건가 봐요. 기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는구나. 연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이렇게 어르신들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때였습니다. 기환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 그리고 떨리는 진동. 모두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기환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 안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김기환 어르신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최경환 검사입니다. 어제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 같은 이름, 같은 압박. 하지만 이번엔 말투가 조금 더 매끄러워졌고 단어의 선택도 능숙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직접 자택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택 방문이요? 네. 본인 협조가 없을 경우 현장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 말에 기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하나 없이 단단했습니다. 검사님, 영장은 경찰이 들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관이지 검찰과 공조의 자택 방문 따위는 안 하죠. 자네는 좀 더 공부를 해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거칠어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어디서? 기환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손주 둘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기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는 저쪽에서 전화 안 올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영식도 연희도 더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젓가락을 다시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다시 식탁을 덮었지만 그건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엔 존중이 있었고 기환이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을 타고 기울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엔 연희가 아침부터 꺼내놓은 묵은지가 한 접시 가득 담겨 있었죠. 오래 묵혀 속이 푸르스름하게 비친 그 김치는 짙고 깊은 향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진한 김장 김치인데 지금 딱 먹기 좋아졌어요. 연희는 그릇을 기환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김치 한 장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씹자마자 입안에 퍼지는 익은 김치의 강한 산미와 달큰한 감칠맛. 기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묵은 것도 이렇게 되니 참 좋구나. 그 말에 연희는 살짝 웃었습니다. 네. 어쩌면 사람도 그런가 봐요. 묵고 묵어도 결국은 더 깊은 맛을 내는 사람. 그 말에 기환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의도가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그의 속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젊은 날 그는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떠나던 날에도 말보다 먼저 나간 건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리어카 한 대와 침묵뿐이었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기환은 손에 조그만 공책을 들고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 민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뭐예요? 이거? 예전에 내가 적어둔 이야기야. 내 친구 중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감옥 갔다 오신 분도 있었어. 진짜? 영화 같은 얘긴데요? 영화보다 더 진짜였지.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기환 옆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여동생 서영이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지난번에 하다 말았잖아요. 그 고무신 이야기요. 기환은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무신 그래. 그때 겨울이었지. 친구 하나가 수원 형무소에 끌려가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고무신 한 켤레를 던져줬다더구나. 그 신발이 눈 속에 푹 빠지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날 기환은 오랜만에 시간을 잊고 아이들과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잔잔히 번져갔고 웃을 때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고이 모아졌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연희는 조용히 기환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선 낮에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던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문틈으로 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기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아이들에게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르침이 뭔지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에 기완은 멈춰있던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저 이 나이에도 뭐라도 해야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게 다지. 연희는 문에 기댄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저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분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완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고마움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김치처럼 그 안엔 오래된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기완은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 오래전 헤어진 아내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 기완 씨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그 눈빛, 가끔은 사람 울려요. 그 말이 문득 귓가에 떠오른 밤. 기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말이라는 걸 배워가는 건가. 바깥에선 가을벌레 울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 안. 다크그레이 후드티를 눌러쓴 이진태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여보세요. 김기완 어르신 맞으시죠? 이번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고 더 조심스럽게 깔았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통화했던 최경환 검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남아있어서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기완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밤 창밖에 내리는 눈처럼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보게 진태라고 했나? 뭐라고요? 이진태. 내가 지금 말한 이름 맞지? 순간 이진태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벌벌 떨던 사람이었다면 이젠 아니다. 어르신, 지금 그 말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제대로 녹음해봐.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누가 사람의 믿음을 짓밟는지 다 들어보게 해라. 기완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처럼 살았다면 내 아들놈이 날 존경하겠나? 내 며느리가 손주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웃겠냐? 이진태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고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너무 늦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이고 살아간다면 언젠간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서 되돌아올 거야. 그땐 감당 못할 만큼 아플 거다. 기완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늦가을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거실로 나오는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또 전화였어요? 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서서 바람이 들어오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종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한편 이진태는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가 걸어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명함, 예전에 사기치려다 실패했던 한 피해자가 건넸던 검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말은 겨우 입에서 떨어졌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는 처음으로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다닌 죄책감을 잠시나마 벗어낸 듯한 얼굴이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연희가 받자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기완 어르신 맞으시죠? 며칠 전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자수하면서 어르신 성함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영향은 없지만 조서에 명확히 남기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연희는 놀란 마음에 전화를 기완에게 넘겼고 기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수했다고요? 예.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참 쉽지 않은 일 하셨습니다. 기완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용한 기쁨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어쩌면 작은 역풍이 되어 거짓과 폭력을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햇살은 평소처럼 부엌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창밖에 핀 들국화 한 송이, 그리고 식탁 위에 조심스레 놓인 편지 한 장. 연희는 그것을 들고 조용히 기완의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거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어디서 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기완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김기완 어르신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드렸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타겟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남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되돌아올 거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했는지도 이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어르신이 부끄러울 만큼 고맙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봄이 되면 혹시 꼭 뵙고 싶습니다. 이진태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기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미세한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기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응. 봄이 온다네. 그날 오후 기완은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길, 여느 때와 다름없는 동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옆 골목의 고양이, 아는 체하며 인사하는 동네 아주머니, 그리고 땡볕에 반짝이는 유리병 하나조차도 새삼 반가웠습니다. 리어카에 병을 하나 둘 올려놓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시원한 보리차예요. 고개를 돌리니 며칠 전 그 식당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땐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애들이 물만 마시고 도망가기도 해서. 근데 어르신 눈빛을 생각하니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기완은 조용히 웃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나도 말씀이 부족했지요. 그날 오후 그는 보리차 한 컵을 마시며 리어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낡은 공책을 펼쳐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죠. 내가 믿는 건 말이 아니고 마음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다. 그 글을 쓰고 나니 기완은 마음속에 작은 여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여백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오래 묵은 그리움 같은 것이었죠. 해질 무렵 그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손주들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 동네 바자회 가요. 할아버지 리어카에 책 싣고 같이 가면 안 돼요? 기완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 리어카도 책도 그리고 너희도 다 같이 있어야 좋은 거란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묵은지는 여전히 맛있었고 부추전은 다시 한번 노릇하게 부쳐졌으며 된장국은 유독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침묵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과 말, 존중과 신뢰가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기완, 그가 보여준 건 대단한 영웅담도 아니고 거창한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에 아주 작은 봄바람 하나를 불어넣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바람은 어느새 한 가정의 중심이 되었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